오늘의 강연 주제, 책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는 주제입니다. 책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어떤 생각하세요? 책이 영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도 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을 어머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절대 그런 환경을 주지 못합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아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전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어머님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아빠도 설득시키고, 지금은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제 말을 믿으세요. 그냥 제 말을 믿고, 어머님이 믿으신다면 쫓아오시고, 안 믿으시면 안 쫓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새 부사모라고 오늘 부사모에 계신 어머님들 오셨는데, 대구 부사모, 전주 부사모, 제가 대구에 부사모를 내려갔을 때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푸르미는 27개월에 한글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27개월부터 한글을 시작해서 29개월에 한글을 띄웠어요. 그러나 제가 대구에 내려갔을 때 15개월에 한글을 띈 어린애가 있지 않나, 17개월에 한글을 띈 어린애가 있지 않나, 푸르미보다 발달이 훨씬 더 빠르더란 말이에요. 한 명도 푸르미보다 발달이 늦은 애를 못 봤어요. 그럼 어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저는 이전에 푸르미를 키울 때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을 하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어요. 그러나 제 말을 믿었던 어머님,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푸르미보다 훨씬 더 풍부한 환경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럼 분명 영재가 만들어집니다. 책을 통한 영재들, 물론 영재 그랬을 때 어머님 마음속에 거부감 있으시죠? 그런 거부감 없으세요? 까탈스럽지 않을까, 이런 거부감 없으세요? 혹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시죠? 오늘부터 그 생각이 있으시면 오늘 이 순간부터 버리세요. 그럼 영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책을 통한 영재들은 전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책을 통한 어린아이들은 먼저 책을 통해서 그들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따스한 마음을 먼저 배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어린아이로 성장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영재 그러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혹시 영재 그러니까 그 집 부모가 똘똘하니까 영재가 됐지, 이런 마음 있으세요? 그런 마음 있으세요? 어머님 할 때 돌아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물론 유전이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유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능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유전이 결정해 줍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 지능이 하한선이 100이고 상한선이 200인 어린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린아이는 지능이 80에 180인 어린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조금 지능이 떨어진 어린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어머님은 초기 환경을 잘 이해해서, 그럼 이게 지능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유전이 결정해 주지만, 그러나 이 상한선과 하한선의 어느 위치에 존재하게 하는가, 이것은 환경이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 특히 환경, 제가 환경을 했을 때 초기 환경, 길게 잡으면 태어나서 72개월 이전의 환경이 결정해 줍니다. 어떤 어머님은 초기 환경을 잘 이해했을 때 지능이 200인 어린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만들어진 것을 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머님은 굉장히 유전적으로 뛰어난 어린아이를 그렇게 낳았지만, 그러나 초기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지능이 100인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저는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을 주었을 때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영재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압니다. 그럼 오늘 제가 그 영재 그랬을 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이 있고 모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으로서 그가 언어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언어가 빠르다는 것은 말을 빨리 한다는 건 아니에요. 말을 느리게도 할 수 있고 어눌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자 어린아이들이요, 남자 어린아이보다 언어 발달이 보편적으로 한 13개월 정도 빠릅니다. 여자 언어가 훨씬 더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재들은 예외 없이 그 또래 어린아이보다는 훨씬 고급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요.
저건 내가 가르쳐준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책을 읽었던 그런 내용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툭툭 일생에서 집어던집니다. 툭툭 튀어나와요. 만일 어머님 보셨을 때 굉장히 언어가 굉장히 고급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하셔도 그렇게 틀린 판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력도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억력조차도 유전이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억력도 초기 환경에서 부모가 얼마나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줬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 놓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재들은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호기심 때문에 어머님은 부딪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도 부딪히고 나오셨어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죠? 여러분 자녀 호기심 때문에 매일 부딪히는 문제. 어떤 문제에 부딪힐까요? 어떤 문제에 부딪힐 것 같아요? 질문에 대답하는. 질문이 많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부딪힐 문제가 아니에요. 그야 뭐 대답해주면 되죠. 그죠? 모르면 백과선 찾아가지고 그냥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장난이 심하다는 거예요. 아주 장난꾸러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들 장난이 심하면 어떡하세요? 하세요. 어떤 어머님 설마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를 쳐다보고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요 언제 이렇게 눈빛만 봐도 저 어머님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구나를 제가 본능으로 봤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겁먹지는 마세요. 제가 무슨 점을 치는 점쟁이는 아니고요. 여러분 장난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우유 탁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톡 집어던지죠. 왜 집어던지죠? 다 먹었어요. 배부르니까. 재미있었어. 해봤어요. 그럼 어린아이들, 심지어 아빠들은요, 어떻습니까? 이거 어린아이들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음식을 이렇게 뚝뚝 집어던져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약간 치시죠? 여러분, 내가 왜 음식을 집어던질까? 왜 집어던질까요? 부모를 골리기 위해서 집어던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린애가 태어날 때 부모를 골리고자 태어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왜 우유병을 먹고 집어던질까요? 그는 지금 과학자의 자세로서 실험하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유병을 집어던졌을 때 그 탄성계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을 본능으로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린애가 왜 음식을 집어던질까요? 그는 지금 공중 비상에 관한 개념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평생을 음식을 집어던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집어던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충족되면 다시는 그런 행동을 다 합니다. 어머님이 어떤 어린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호기심 때문에 하는 행동을 저놈이 나를 골린다고 해석하면 그때는 앞서는 건 주먹밖에 앞서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놈이 과학자의 자세로서 실험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겠죠.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재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유머 감각도 뛰어납니다. 재밌어요.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요, 제가 애인가 어린이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창의성도 뛰어납니다. 기가 막힌 것들 많이 했죠. 상상력도 풍부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상상력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물론 뭐 그림을 보면서도 알 수 있죠. 그죠? 그거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자녀의 입만 관찰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합니다. 여러분 36개월 지나가는 시점에서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항상 중얼거리고 슉슉거리고 돌리는 어린아이들 있죠. 그죠? 선생님 이제 하루 종일 그죠? 장난 놀고 그죠? 막 중얼거리고. 여러분 밤중에 깜깜할 때 어린 뒤에서 한번 쳐다보세요. 겁납니다. 이거 무슨 귀신 들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아빠도 쳐다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중얼거리고 돌아다닐까요? 왜 될까요? 그의 삶이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해 줄 수 있는 상상의 친구를 머릿속에 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내 친구 뭐 하고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밥 먹고 있어요. 신발끈 매고 있어요. 꼭 살아있는 것처럼 상상이 얘기할 겁니다. 많은 어머님이 이 상상력을 키워주신다면
그럼 나중에 커서 사교성이 뛰어난 그런 어린아이,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교성도 영재의 한 분야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영재와 천재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천재는 세계에 나올까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천재는 반드시 업적이 있어야 돼. 그가 천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나 영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재는 각 분야에서 5%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를 영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5%라는 거는요,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을 잘 사귀는 분야, 그리고 어떤 분야가 있죠? 그림을 잘 그리는 분야, 운동을 잘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음악을 잘하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푸르미처럼 언어적인 재능이 뛰어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언어의 영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학적인 능력을 가진 어린아이, 공간 지각력이 뛰어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내적인 통찰력을 가진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종교적인 문제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몰두합니다. 7, 8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죽음의 문제에 심각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컸을 때 종교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이 각 분야에서 100명 중에 5명을 영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영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이 한 분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재의 특징을 하나로 요약하라면 이 특징을 당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어떤 특징일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일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한다.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 영재성 가진 애들은 대단한 집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집중력은요,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영재와 천재는 집중의 문제라고 보셔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 있죠. 36개월 이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남의 집에 자주 가는 엄마들 있죠. 그런 어머니 계시죠. 그런 어머님 치고 저는 어린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들을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럼 왜 그렇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남의 집에 가면 그는 반드시 부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남의 집에 가서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죠. 그럼 어머님 어떡합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런 부정당하기 때문에 그의 집중력을 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태인들은 1세 이전에 남의 집에 가는 것을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1세 이전의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이 사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집안이 깨끗해도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아빠들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저는 제가 푸미에게 해준 거, 푸미 엄마에게 해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밥을 안 얻어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푸미 엄마 놀 때는 노세요 이거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은 푸미 엄마 놀고 있어요. 집안이 얼마나 엉망이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얼른 제가 푸미 엄마하고 노는 걸 대체합니다. 그럼 푸미 엄마는 뭘 하기 시작하면 그때서 밥을 하죠. 밥을 하면 저는 들어와서 그 밥을 먹고 푸미 엄마는 다시 노는 곳에 들어오죠. 그럼 저희들 푸미하고 실컷 놀 때는 이 집중력을 깨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그만 부분까지도 신경 썼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푸름이라는 어린아이, 물론 제 자식입니다. 푸름의 아빠로서 굉장히 많은 강연을, 아마 제가 이 강연이 1300km 넘어가는 그런 강연을 하면서 너무도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너무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럼 푸름이, 오늘 제가 푸름이를 자랑하고자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저는 푸르미를 키우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인류가 다른 인류가 아닌가 이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암기과에 속하는 인간입니다. 지금 별수가 있나요? 그죠? 뭐든지 그죠? 외는 수밖에 더 있나요? 그러나 푸르미는 암기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지나가면 그거를 위해 사진 찍듯이 이렇게 찍어서 그걸 받아들이지 굳이 암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새요, 제가 강남 도서관에 가서 강연하고 이 강남에 가면은요, 지금 속독 학원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여기 분당도 그래요? 많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시험 문제조차 읽지를 못했습니다. 요새는 수능 시험이 단답형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 영역에 걸쳐서 나오니까 지문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럼 대개 1분당 1200자 정도를 읽어야만 그 문제 자체를 읽어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고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속도는 분당 800자라는 거예요. 800자는
문제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문제 자체 읽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도 되는 방법이 있구나. 저 얼른 가서 프리멘트 한번 잘 보고 싶었습니다. 프리가 저 책을 이렇게 찍어본다는 건 알았지만 과연 분당 몇 자나 읽을 것인가, 이거는 제가 적은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몇 자나 읽을 것 같습니까? 그냥 평상시에 읽었을 때, 정독을 했을 때 6,000자 정도 읽습니다. 6,000자. 그러나 속독으로 들어갔을 때 13,000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13,000자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죠? 얼마나 읽는 13,000자라는 것은 1분당 50페이지의 책을 읽어내려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1분당 50페이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1분당 50페이지 책을 읽냐 이거죠. 저는 옛날에 카프카라는 사람이 2년 동안에 2만 권의 책을 읽었다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오타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저는요, 푸르미를 키우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책을 그냥 사진 찍듯이, 포토그램 메모리라 해서 사진 듯이 찍어보는 겁니다. 그 분야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두뇌가 그 정보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숙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인간의 두뇌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를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럼 만일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이 교육을 생각할 때, 뭔가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를 쓸어 놓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요새 학원을 통한 교육들 있죠. 학원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수학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칠 게 너무 많습니다. 만일 어머님이 이 교육을 선택하면 부모가 무척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 교육이 이끌고 갈 수 있는 한계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입니다. 반에서 1등 만들 수 있어요. 6학년까지는. 그러나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상황이 복잡해지면 그는 벌써 지치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교육이 뭔가를 쓸어놓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 내부에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을 끌어내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끌어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이것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푸님에게 해준 것은 한글을 일찍 가르쳤어요. 한글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가 이제 지식을 받아줄 수 있는 도구를 그의 손에 쥐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맞게끔 그 나이에 맞게끔 그 영역에 맞게끔 그에 맞는 책을 던져줬다라는 거 이것밖에 저는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힘을 발휘시켰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아빠들을 모셨을 때 제가 칭찬해드렸습니다. 아빠는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막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빠는 교육회장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푸미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탁구를 쳤던 여자예요. 자기는 3학년 이후에 못한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당신이 이론적인 배경을 좀 제시해봐라. 여러분 그때 저는요 출판사 사장으로서 제 손으로 이렇게 교정목에서 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400여 종의 책을 만들면서 줄을 치고 특히 유아교육하고 교육 분야는 크게 재미있더라고요. 그걸 푸미 엄마한테 저는 그 얘기한 것이 지금까지 14년이 지나면서 한 번도 여러분 이것을 걸러본 적이 없어요. 이 생에 태어나서 제일 재밌는 것이 애 키우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저도 굉장히 지겨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어떤 원리를 자식에게 적용시켰을 때 저는 자식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다릅니다. 한번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일 성장해서 제일 먼저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지적인 성장이 눈에 그 자리에서 보입니다. 벌써 말하는 거 틀리고 그죠? 성장하는 것들. 이 변화를 관찰했을 때 저는 그거보다 재밌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풀멘트 적용시키면서 배운 것보다 저는 이렇게 어머님을 만나면서 배운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수만 명의 어머님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마음을 열어놓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이 끝나면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시죠?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 가만히 그 얘기만 가만히 듣고 있어도 이런 환경을 주어지면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이것을 저는 구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마음속에 뭔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 이 깨달은 것을 여러분한테 오늘 이 주어진 시간에 다 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요, 절대 이 원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두 가지 축은 어린아이를 잡아야 될 것인가, 풀어야 될 것인가. 항상 이 두 가지 축에서 움직입니다. 어린아이를 얼마나 잡을 것인가, 얼마나 풀을 것인가. 그런데 어린아이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교육들. 그럼 이 교육을 권위주의적인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위주의로 여러분 자녀를 키웠을 때 그 어린아이는 말 잘 듣는 어린아이는 돼요. 그러나 스스로 조직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이 내부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방임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방임이 뭐죠? 어린아이들 보세요. 막 도서관에서 뛰잖아요. 그죠? 전철에서 뛰고. 여러분, 이럴 때 가만히 지켜보세요. 어떤 어머니 가만히 쳐다보시는 그런 어머니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사회를 살아가는 규칙과 예의범죄를 그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는 나중에 컸을 때 의존할 수 있는 원칙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나치게 책임없이 어린아이에게 하자는 대로 하루 쫓아가는 이 교육, 이 방임의 교육은 권위주의적인 교육보다도 그 결과가 훨씬 더 나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 권위와 방임 사이에 아주 미묘한 균형이 존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님 균형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균형에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님 기준이 넓으시면 굉장히 넓은 기준에 어머니 이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대개 이 편견이라는 부분들, 우리가 배워왔던 부분들, 이거를 넘어가기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님 기준이 밤에 애가 잠을 안 잤을 때, 그죠? 책 읽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30살 되면 한세호 책을 읽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님 기준이 밤에 잠을 안 자면 키가 안 큰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야, 너 들어서 자라. 그죠? 어떻게든 채우려고 그렇게 하시죠. 이걸 와서 부딪히는 거. 근데 만일 어머님이 밤새워 책을 읽어달라고 어린애가 요구할 때 혹시 저것이 발달의 한 과정이 아닐까? 그래 내가 한번 그 기준을 한번 넓혀보겠다. 그래 내가 한번 받아주겠다. 언제까지 하겠는가? 만일 어머님이 그때 밤새워 책을 읽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나 책을 좋아하는, 누구나 집중력이 강한 어린아이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길어봤자 1년을 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이때는 기준을 굉장히 넓혀서 그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시기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모든 교육은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넓은 기준 안에, 그러나 이 넓은 기준만 가지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 안에 반드시 단호함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단호함이라는 것은요 어린아이를 위협하라는 게 단호함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야단치라는 게 단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야단치시죠. 야단을 치면 그 행동을 절대 줄이지 못해요. 왜 그렇죠? 부정적인 관심도 관심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잘못된 행동 야단치게 되면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지. 오히려 그 행동을 없애고 싶다면 애초에 무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들 이 단호함이라는 것은 저는요 이걸 위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단호함은 부모의 언어와 행동이 일치함으로 해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신뢰해야 된다는 이 신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상황에 대해서 부모가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해 준다는 이 공감, 그럼 이 신뢰가 얼마나 굳으면 저는 이것을 단호함이라고 표현했겠습니다. 그럼 이 단호함과 넓은 기준들, 어머님이 이 단호함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것은 신뢰, 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절대 여러분 자녀를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 있는 조그만 부분에서도 언어와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머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기 기까지 오실 정도라는 굉장히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어머님입니다. 어떤 어머님은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서 주사 맞으면 안 아프다고 데려가시는 어머님 계십니다. 여러분 주사 맞으면 안 아픕니까? 주사 맞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안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안 아프다 그러면 안 아픈지 아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가 나 싶어서 쫄래 쫓아갔다가, 아, 이게 주사 맞고 나니까 아프더니. 어린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지금 내 감각이 오는 것인가?
아니면 엄마 말이 옳은 것인가? 그는 그 자리에서 헷갈립니다. 근데 만약 어머님이 현명하시게도 어린아이를 데려가면서 너 주사를 맞으면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의 건강을 위해 좋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같이 가자. 어머님 지금 뭐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배려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협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배려라는 배려 깊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근래 제가 한 달 동안 그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전을 만든다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럼 이 배려 깊다는 단어가 배려 깊은 사람이 벌써 200년 전에 페스탈로스라는 사람이 교육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모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성이 있고 이 모성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장 근본 원리가 배려 깊은 사랑이라는 그 말이 이미 200년 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 근래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참 어린아이를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그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협조한다는 거. 그럼 이거 어린아이를 이렇게 엄마가 섬세하게 배려하잖아요. 그럼 그 어린아이는요 곧바로 그 배려를 누구한테 돌리냐면 부모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사랑 많이 해주고 배려하는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아프면요 엄마 아파서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그저 죄송해요 사과하고 어머님 생각에는 제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그저 저런 얘기를 할 때는 얼마나 자신을 억제하는가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그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배려해줬기 때문에 그는 그 배려를 곧바로 부모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회로 확장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님은 너무도 섬세하고 예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배려라는 게 어느 정도의 배려를 요구하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간 거리가 30분이라면 어머님 반드시 1시간을 잡아줘야 돼요. 어린아이는 직선으로 가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돼서 어린아이 데리고 한번 나가보세요. 어린아이 개미 한 마디 쳐다보면요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30분 가는 겁니다. 어머님 이 시간을 이미 잡아주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 탈 때요 어머님 마음 급해서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뒤집어지고 난리나는 어린아이 있어요. 난리나지 뒤집어지죠. 왜 뒤집어지죠?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별겁니까? 우리 여기서만 누르고 있으면 사람들 지나가서 다 쳐다보겠죠? 그러나 어린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하나 눌렀더니 뭐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눈이 앞에만 달려서는 안 돼요. 뒤에도 달려있어요. 그럼 이게 뒤에서 쳐다보면 얘가 뭐 아주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발걸음이 무척 빨라지게 돼 있어. 어린아이 누르는 어머니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저거 누른다 그러다가 제다가 탁 누르는 거야. 근데 엄마가 눈치도 없이 와서 먼저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나 뒤집어져. 여러분 자녀가 뒤집어질 때는 항상 어머님이 먼저 뭘 의식하셔야 되냐면 저놈이 나에게 온몸으로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의 눈빛을 읽으셔야 돼요. 이 말이 참 어려워. 눈빛을 읽는다는 게 어떻게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 그럼 눈빛이라는 거 평상시엔 모릅니다. 그럼 엄마가 많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 눈빛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책을 볼 때도 보면은요 책을 읽다가 힘이 들잖아요. 그럼 얼굴들이 우락우락해져요. 그럼 어머니 마음속에 저놈 힘들구나. 이제 그만 읽어야지. 걔가 그만한다는 소리 나오기 이전에 부모가 눈치채고 그것을 눈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벌써 입에서 엄마 나 힘들어 그만할래 소리가 나온다면 그것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아주 섬세함과 예민함 이것이 요구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지성과 감성을 깨우쳐줄 수 있는 원칙 몇 가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지성을 키워줄 수 있는 원칙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 언어를 중요시한다라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 책에는 아낌없이 투자한다. 감성을 키워줄 수 있는 원칙 두 가지 칭찬으로 키운다. 놀이와 스킨십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무대는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키운다. 언어를 중요시한다. 책에는 아낌없이 투자한다. 칭찬으로 키운다. 놀이와 스킨십을 중요시한다. 여러분 이 원칙 어떠세요? 괜찮은 원칙이죠? 오늘 품에 아빠 온다니까 뭐 대단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대단한 원칙 없습니다.
그럼 이 원칙이 저는 아주 일관되게 선생님에게 적용시켰던 그런 원칙입니다. 뭐 공부를 잘하게 하는 비법 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칙을 아는 거와 이거를 실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힘있는 원칙들에 이것이 적용되면요 굉장히 행복한 영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 자연에서 키운다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4년 전에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8살 되던 해 6개 국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14살에 철학박사를 받아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든 영재교육은 이 사람으로부터 올라갑니다. 혹시 칼 비테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칼 비테. 기중에 칼 비테 교육이 행해지고 있지만 다른 교육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테 아버지 원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비테 아버지로서 204년 전에 육아 일기를 1000페이지나 남겼던 아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와서도 1000페이지 남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아빠죠. 그럼 제가 오늘 아버님 모셨을 때 칭찬해드리는 것은요. 아빠가 이렇게 교계정에 들어오면 그 집은 최소한 영재가 됩니다. 그것은 아빠가 쳐주는 울타리가 무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뷰티 아버지 다른 것보다도 뷰티 아버지 여러 가지 원칙을 중요시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시했던 원칙 중에 하나가 자연에서 키운다라는 원칙입니다. 굉장히 자연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뷰티 아버지 먼저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딜 나가냐면 자연에 나가서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냥 책만 보여주는 아빠가 아닙니다. 먼저 나가서 동물원도 데리고 다니고 식물원도 데리고 다니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박물관도 데리고 다니고 그런데 오늘 동물원을 갔다면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그날 저녁에는 반드시 들어와서 동물에 관한 책들, 도감류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펼쳐놓고 그날 낮에 경험했던 것을 책을 통해 다시 연장해가는 이 전략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 참 좋은 전략입니다. 먼저 경험한 것들은 책을 큰 받아들입니다. 특히 여자 어린아이한테는 이런 자연한 걸 풍부히 주셔야 돼요. 자연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는 어떤 면에서 본능적으로 이 자연을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이 교육을 저는 총각 시절에 알았어요. 그럼 제가 프로미를 낳고 100일을 키운 것은 요 서울입니다. 여기서 서울대 의대 맞은편에 동숭동의 낙산 아파트라는 11평짜리 아파트에서 제가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거기서 100일을 키우면서 여기서 계속 프로미를 키우다간 옛날 비태 아버지처럼 충분히 자연을 줄 수 없다는 이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럼 저는 교육을 위한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적으로 교육 때문에 제가 이사를 간 겁니다. 제가 이사를 간 건 어디냐면 파주 금천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럼 저 북쪽에 임진강이 흐르고 지금도 저 금천에 살고 있습니다. 금천은 다른 도시보다도 강이 풍부한 도시예요. 그럼 저는 토요일 일요일밖에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저도 출판하고 책을 만들어내고 이래야 돼요.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그 피덩이를 끌고 어딜 나가냐면 강가로 나가는 거예요. 강가에 모래밭에다 풀미를 던져놨어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잖아요. 마음껏 뛰놀 수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아파트에 산다면 어린아이에게 그런 뛰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고기 잡는 겁니다. 그럼 저 물고기 잘 잡습니다. 그 분야에 제가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럼 혹시 물고기 중에서 빠가사리라는 물고기 혹시 잡아보셨어요? 손으로? 빠가사리 손으로 잘못 잡으면요, 이게 진흙이 이렇게 피는 순간에 손이 착 찢어집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럼 반드시 잡을 때 삼각형으로 잡아야만 양쪽에 지느러미가 빠져나가니까 손을 다치잖아요. 그럼 저는 다른 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건 다치기 때문에 항상 제가 구만하고 생각은 멍텅구리처럼 생겼지만 너 절대 이거 멍텅구리 아니다. 너 이거 이렇게 잡지 않으면 손 다쳐. 위험해. 이걸 제가 무의식중에 던졌던 거죠. 그럼 품이 두 돌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남자 어린애가 두 돌 지나봤자 가장가장 걸어다니는 그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강가에 갔습니다. 원래 남자는 하나에 한 가지밖에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물고기 잡는 데만 미쳐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쪽에서 막 박수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나고 시끄러운 거예요.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 혹시 저거 품위가 웃기는 게 아닐까 이거 있죠. 두 돌을 지난 애가 뭘 가지고 사람을 웃기겠냐 이거 있죠. 그래서 저는 뭐 하나 싶어서 뛰어나서 쳐다봤어요. 뭐 하나. 이놈이 뭘 하고 있냐면요, 어머님 할머님들한테 물고기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들어봤더니 제가 옛날 무의식중에 던졌던 말들 있죠. 이거 생긴 거는 멍텅구리처럼 생겼지만 이거 있죠. 절대 멍텅구리 아니야 이거 있죠. 이건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거 빠가살인데요. 아,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옛날 비타민이 했던 얘기, 자연보다 위대한 스승이 없다는 것을 그 순간이나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내가 무심한 던졌던 말 한마디가 내 자식의 살갑기가 돼서 거꾸로 돌아오고 있구나. 여러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집에 들어와서 저는 옛날 비비 아버지가 했듯이 어리더감을 펼쳐놓고 그날 잡았던 물고기 이름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27개월을 넘기 이전에 이미 60종의 물고기를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별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자녀가 구별하죠. 그죠? 엄마 아빠 구별하죠. 이 구별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녀의 지성이 발달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와 저것의 차이를 아는 것이 지성입니다. 자연이 위대하다는 것은 자연만큼 이 구별의 대상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 그런 기회들을 특히 아빠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세상이 피곤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경험시켜달라는 것은 요구해도 정당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연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시간상으로서는, 이게 장소상으로서는 자연이 중요한데 시간상으로서는 이것은 조기교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새 조기교육, 적기교육 해야 된다 말이 많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조기가 적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는 성장하면서 결정적인 시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 시기만이 기회의 창문이 열리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각에 관한 결정적 시기는 생후 6개월까지.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눈이 안 보입니다. 엄마 뱃속일 때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이걸 엄마가 몰라서 안대를 6개월 동안 씌워버리잖아요. 눈에 뭐가 나서 그는 영원히 장님이 됩니다. 다시는 시각 경로를 발달시키지 못해요. 이것이 결정적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결정적 시기, 언어에 관한 결정적 시기는 36개월까지 태어났어요. 옛날 말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3살 버릇 여든간다 그랬죠. 그리고 36개월 이전에 가졌던 그 성향과 성격이 여든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그럼 36개월에 모든 게 다 끝나면 그건 억울하지. 그렇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36개월에서부터 72개월 사이 그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특징적으로 재능이 나와요. 그러면 이 시기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안에 어린아이들은 가끔가다 엉뚱한 얘기합니다. 방 안에 괴물도 없는데 괴물이 있다고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아빠들은 뭐라 그럽니까? 괴물이 있다고 못 들어가고 막 그러면요, 때깡 부리면 거짓말 한다고 야단치죠. 그러면 저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상이 너무 솟구치니까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 능력은 키워줘야 될 능력이지 억제할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 72개월을 적응한 시점까지 갑니다. 그럼 72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어린아이는 지식과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공부를 하면 지식과 지혜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그 뒷 이면의 것들을 부모는 봐야 됩니다. 그럼 어머님은요, 이 그릇의 크기를 만드시는데, 크게 만드시는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릇의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머님이 해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18개월 이전에 어머님이 해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사랑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18개월 이전에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는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줘도 이 사랑만 해주면 그 교육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원래 교육의 근본이 사랑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오늘 마음껏 사랑이 있어요. 아빠들은 이 사랑을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전에 할아버지가 이런 어떤 엄한 집이라 그러면 아빠가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나 만일 아빠가 18개월 이전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식이 이걸 안 해주면 나중에 어린아이가 커서도 사랑을 표현하려고 못해요. 여러분, 이때 아빠와 자녀가 맺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18개월 이 시기입니다. 아빠를 지금은 교육장에 들어와서 비벼주게 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드세요. 그럼 덧붙여서 제가 보기엔 72개월 이전에 해주셔야 될 것은 책으로서 독립시키는 것을 72개월 이전에 맞춰야 됩니다. 그럼 제가 독립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자녀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책이 보고 싶어서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책으로 들어오는 이 상태.
여러분 저는 이것을 독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72개월 이전에 마칠 수 있습니다. 자, 덧붙여서 하나 더 해주셔야 될 것.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경험시켜주라는 것.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자연에 나가서 정서뿐만 아니라 지성을 키우는데 자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도록 해주세요. 좀 지나면 봄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 봄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연의 신비로움과 경외로움에 너구리 입고 쳐다볼 수 있는 이 마음을 길러주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경험을 시켜주지 않고는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미 아빠가 자연 때문에 이사를 나갔다니까 어머니 마음속에 이사하고 싶은 마음 드시는 어머니 계세요? 그런 마음 드시는 어머니 계세요? 나는 이왕 이사 가는 김에 두미 아빠보다는 좀 더 먼 곳으로 간다 이거죠. 그럼 어디로 가실 겁니까? 이 분당에서 이사하기 좋은 데서 가시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 소락산 꼴째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가서 살 자신 있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머님 마음속에 자연에 관한 눈을 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연을 데리고 나가면 눈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발만 나가면 자연이 존재하죠. 그죠? 그럼 그 자연을 어린이가 경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어머님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가서 그런 기회를 주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새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겠다는 어머님이 한두 어머니예요. 언제 이사 오신 어머님도 계시고요. 그 어머님 있잖아요. 큰이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강한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 것 같아요? 여기 분당일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보기엔 대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가는 데가 순천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대구 어머님들 은근합니다. 강연하면은요 웃지도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일단 대구 어머님들 흥분하면은요 걷잡을 수 없는 엄마들 대구 엄마. 여러분 이제 강연을 하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저 뒤에 한 500명 정도 모여있는데 강연이 끝나니까 어떤 어머님이 뒤에서 뛰어나오시죠. 선생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선생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주입니다. 제가 교주에 많은 교주처럼 하죠. 많은 교주처럼 안 합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냐고요?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요? 아유 제가 강연이 7년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설교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1시간 강연하는 게 10시간 노동강도가 맞먹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강의한다 쓰러져가지고 몇 년, 2년 가까이 강연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이 말의 억양과 리듬이 있죠. 그럼 제가 이걸 못하게 되면 저희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저 사람 목사님처럼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해도 왜 그렇구나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버스 안내양 오라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몇 명의 어머님들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눈빛 속에 실망의 빛이 싹 스쳐지나요? 제가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이 72개월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나한테 와서 72개월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 이거지. 그럼 나는 어떡하냐? 난 다 걷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님 행해오셨던 원칙을 제가 분명한 언어로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걸 끌고 와보세요. 관심 갖고 있는 원칙들이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째는 그렇다 치고 둘째는 그렇다 치고 그렇죠? 지나는 건 어떡하냐 야 이거 내가 좀 늦은 것 같은 그런 감은 있지만 셋째를 낳아서 다시 한번 시작해 희망 없으세요? 닷컴에서 오신 어머니 한번 손을 물어보세요. 푸르미닷컴에서 많이 오셨네요. 푸르미닷컴에는 셋째 낳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 뒤에서 듣고 있는 아이들 엄마도 계십니다. 그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셋째 낳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만일 셋째를 낳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봄과 여름에 태어나도록 하세요. 겨울에 태어났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점점 여름은 그 느낌이 들어가요. 그럼 봄과 여름에 태어난 어린애들이 훨씬 더 머리가 좋습니다. 왜 그렇죠? 자연이 주는 혜택이 그만큼 무서워요.
여러분 어린아이 데리고 나가보세요. 3개월 된 어린아이, 2개월 된 어린아이 한번 데리고 나가보세요. 이제 봄 되잖아요, 그죠? 꽃 한번 보여줘보세요. 꽃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녀 눈동자 한번 번쩍번쩍 돌아갈 때마다 부모는 뭘 읽어야 되냐면, 저놈의 두뇌가 번쩍 하면서 발달할 것 같구나. 그거를 읽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쳐다볼 때 엄마도 그 눈빛을 같이 쳐다봐 줘야 됩니다. 이거를 흔히 상호주시라고 해요. 상호주시.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떤 사물을 쳐다보고 있을 때 엄마도 그 사물을 같이 쳐다봐 줘야 돼요. 이거를 공통인식이라고 합니다. 만일 부모가 이걸 실패해버리잖아요. 어린이는 본능적으로 이걸 요구합니다. 이걸 실패하면 그 어린아이는 나중에 성장해서 남들과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협조에 대한 기초를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육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이 맡겨야만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어머님이 숨 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교육입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일상이 누적되는 거예요. 절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님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이. 그래서 어린아이는 바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절대 문제 있는 어린아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있는 어린아이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문제 있는 부모만이 존재를 일으키죠. 그런 문제를 부모가 일부러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잘못 표현돼서 어린아이의 성장을 죽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나저나 이 품위를 키울 때 저한테 누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지만 여러분이 났는지 잘 모릅니다. 왜 여러분 남편하고 상의하세요? 저희 저쪽에 저하고 상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으세요? 예, 뒤지게 한번 쭉 주세요. 힘드시죠? 네.